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4월도 얼마 안 남았죠. 박병석 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곧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어제부터 전장현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고 혼란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때까지는 시위를 멈추겠다. 자, 이 당사자는 추경호 후보자고요. 청문회는 5월 2일로 잡혀 있습니다. 자, 뭔가 약속을 좀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이 시위를 비문명적 방식이다 비난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을 비문명 상태에 내팽개친 건 누구인지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동하게 해달라,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국가재정 시스템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달라. 자, 이게 결국은 우리를 문명권에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자, 문명은 비장애인의 것만은 아닐 겁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와 이야기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 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핵심 뉴스가 쏟아집니다. 한입에 정리해보도록 하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말이죠.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다. 이거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재안을 전달했고 여야가 의총을 통해서 결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얘기도 들었고 전직 국회의장들 의견도 듣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네.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걸 중재안을 수용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검찰 관련된 여기에 매진할 게 아니라 민생 문제를 국회가 전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총 8개 안으로 중재안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또 기소권 이건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고 또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6대 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중에서 부패 경제만 남겼다.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에서 2대 범죄 수사로.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기고 네. 뭐 사회적 참사, 선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직자, 뺀다 이거죠. 네, 방위사업 이런 걸 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한국형 FBI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 구성 후에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며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그러니까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중재안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은 토론을 아직 진행하고 있어요. 네, 받을지 네, 네. 말지는 좀 미질수인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민주당의 안이 좀 급박했다면 사실은 그 취지를 살리면서
박병석 의장 안은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여놓은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시간도 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5월 10일 취임 전에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지금 우선 국민의힘 쪽에서는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일단 양당에서 수용을 하면은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 범죄, 여기는 증권 범죄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2개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좀 이견이 커서 중재안을 만들기가 참 어려웠다. 이게 이제 박병석 의장이 또 오늘 얘기한 건데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의총이 빨리 끝난 것 같고 네. 이거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네. 거였습니다. 어차피 여야 양쪽 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어차피 박병석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박병석 의장이 낸 중재안을 만약에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서 받지 않겠다고 해버렸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추진해도 되거든요. 네, 네. 박병석 의장 안으로 하든 혹은 민주당 안을 이제 중심으로 추진하든 그쪽이 조금 더 민주당이 편해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받았으니 민주당 너네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공을 넘기는 그래요. 이런 전략이 일단 1차적으로는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박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6대 범죄,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직접 수사권 중에서 지금 이제 부정부패에 관련된 부분하고 대형 경제 파트는 일단 남기기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중수청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이제 검찰에서 폐지가 되도록 되겠지만 그 1년 동안에 국민의힘 속내는 이런 걸 것 같아요. 부정부패 사건이 있으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이뤄졌던 부정부패 사건을 걸면 기존 정권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갖고 있는 속내일 가능성이 크고. 권력형 범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정 전국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아예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정 전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공직자 범죄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선거 관련된 범죄가 검찰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제 그 국회에 목줄을 친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검찰이 이제 뭐 자유자재로 사용하던 그 이제 직접 수사권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빠졌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해볼 여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박병석 의장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4월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거는 난망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도 굉장히 좀 숙고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야 입장,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금 박 기자님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창 이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예상을 해보자면 철험회로 대표되는 강경파 의원들은 아마 미진하다라고 지적을 할 것 같아요. 미진하다. 왜냐하면 6개 범죄 가운데 2개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모습 또 이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걸 지적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은 직접 수사권을 2개만 남겨놓지만 보완 수사는 계속 남겨놓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검찰의 수사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있을 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중수청을 만들어가는 과정 너무나 긴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과연 이 법안대로 갈 거냐, 이 합의문대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또 박병석 의장이 이 중재안을 안 받으면은 뭐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로를 막아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걸 계속 간다고 해도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기 쪼개기도 못해요. 박병석 의장이 이런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 상정도 의장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도 수용하는 쪽을 가진 않을까라고 싶은데. 의장의 입장을
네, 근데 당내에선 치열한 지금 공방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박병석 의장 안이 어쨌든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건 뭐냐면 네네네. 일테면 이제 뭐 네 번째 그 중재안 보면 송치된 사건, 그러니까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범죄 단일성을 벗어나는 범죄 단일성이나 이제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네. 이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존의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하려고 하던 방향에서 뭔가 잘 생각처럼 안 풀릴 경우에 네. 옆으로 계속 뻗어가지고 이제 수사를 확장해 나가던 거. 별건 수사라고 별건 하네요. 수사라고 하죠. 이제 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부분은 민주당에서 구미가 당겨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네. 어떤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구미가 당겨할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둘 다 합의해볼 만한 여지가 좀 생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김호수 검찰총장도 박병석 의장을 면담을 했고 시간은 뭐 대통령과의 시간보다는 짧았습니다만 어쨌든 박 의장도 그동안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자 국회의장이 직접 낸 중재안 오늘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폭주기관차에 좀 이 어떤 속도가 조절이 되거나 혹은 노선이 바뀌거나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의 시간은 아닌 것이 네. 시간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촉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당 내의 여론도, 그러니까 의원들의 여론도 단일 대우가 지금 깨지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민형도 의원 탈당 문제가 좀 크게 작용했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민영대. 방아쇠 네. 역할을 해서 뭐 당내에서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외부의 반대 의견을 직접 표명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지만 네. 어제 얘기가 들리는 걸로는 한 40~50명 정도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클 거고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그 공식 조사들 뭐 MBS 전국 지표 조사라든지 네네. 뭐 갤럽에서 하는 이제 정기 조사라든지 이런 데를 봐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다소 이제 우세하게 그리고 이제 기울어져 있는 어떤 이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 뭐냐면 차기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자나 윤석열 인수위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네. 검수완박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여론은 저희가 2부 여론 오락관에서 더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또 이제 중요한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그동안 관심이 많았고 저희가 경기지사 뭐 여야 후보들을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데 김은혜 후보도 했어요. 전화로 연결해서 화성에서 선거운동하다 통화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오늘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경선 결과 김은혜 의원이 본선 후보가 됐습니다. 오늘 결과를 좀 보면 김은혜 의원이 52.67%를 얻었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이 44.56%를 얻어서 한 8%포인트 차이로 김은혜 의원이 이겼는데 근데 여기에는 김은혜 의원이 초선 의원이죠. 현역 네. 의원이기 때문에 감산점 5%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차이가 벌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심과 민심 각각의 이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유추해 볼 때 당심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많이 앞섰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당심 특히 윤심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인수위에서 대변인직을 놓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케이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냐. 윤심이 김은혜 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당심에 좀 먹힌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갈등 때문에 네. 당내에서는 뭐 이른바 배신자 이런 낙인이 좀 찍혀 있던 네,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당내 지지가 약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도와 연고가 없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래도 유승민 후보 이 자리에 나와서는 자 김동연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본선 경쟁력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결국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임 작가님. 네. 윤심이 작동한 것이 맞습니까? 특히 경기도지사 이제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윤심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물론 이제 비공개였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네. 여러 이제 또 이 시점쯤 되면 지라시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데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당심에서 꽤 큰 격차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앞섰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체로 윤심의 작동이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선거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윤심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를 보면 경기도를 제외하면 이제 충남지사 이 경선을 충남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김태흠 의원이 이제 최종 선출된 거 정도를 꼽으면 2승 1패 1무 정도 아닌가. 지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패는 이 강원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황상무 전 앵커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김진태 후보하고의 이제 경선으로 재조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뭐 물론 이제 윤심이 실제로 황상무 앵커한테 갔느냐 안 갔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출신 그러니까 선거 캠프 출신의 인사가 단수 공천을 못 받고 경선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윤심의 작동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김재원 후보하고 이제 유영아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다 결국 이제 안 됐습니다. 깨졌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최종 결과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큰 관심입니다. 뭐 짧게 이제 덧붙여 언급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인천은 유정복 후보, 울산 김두겸 후보, 경남은 박완수 후보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네요.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이 민주당 얘기는 아까도 한참 했지만 이번엔 지방선거. 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살아났습니다. 서울시장 이제 이 국민 경선 100% 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로 됐고요. 공천 배제가 번복이 됐는데 좀 이거 봉합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경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선 배제를 놓고 반발하던 그런 당심이나 민심 이건 좀 봉합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 시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당의 결정이 나올 건가 했는데 직후에 저희 인터뷰 직후에 이제 살아난 것으로 속보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후보를 더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6명의 후보가 등록되지 않습니까? 6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데 경선은 6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좀 몇 명을 추린 다음에 알겠습니다. 경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노영민, 송영길, 박주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부동산 알겠습니다. 문제 이런 것들 얘기했고 이광재 의원이 또 강원지사 후보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시 38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먼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오면서 서울 시내 교통량은 많이 줄었는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5차로가 막혀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이전에는 영동대교부터 성수대교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운행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노들로 한강대교 방면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2차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는데요.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6km 밀리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화도에서 서종 부근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는 수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남사에서 오산 부근 7km 정체인데요. 여기 오산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아주 오랜만에 시사본부 비상입니다.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의총 끝난 것 같아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의 검찰개혁안 수용한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짚어드린 대로 뭐 감론 외박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재안을 받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중에 이런 것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중재안을 받고 만약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여러 가지 뭐 사안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윤석열 이 정부 아래에서 검찰이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만약에 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정신을 좀 위배한 그런 수사가 있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는 마이너스 될 거다. 네. 민심이 돌아설 거다. 이런 판단도 하면서 여기서는 우선 중재안을 받으면서 국민의힘과 같이 협치를 하고 중재안을 통해서 민심을 더 챙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중재안이 오늘 나왔으니까 검찰의 입장도 나오겠죠. 앞으로. 그런데 일단은 여야의 시간이니까 지금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을 받았어요. 네. 그럼 이후로 이 추진 일정은 지금 4월 내 처리, 다음 주 처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추진 그리고 이제 처리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오늘 이제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도 이걸 받으면 이제 4월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도 지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 되는 거라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서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가서 마음 없게 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아직 이제 통과는 안 됐지만 네. 검찰의 이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과 관련한 전장의 최종 평가를 좀 중간 평가 정도 되겠네요. 네.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이걸 추진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절반의 성취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도 원내 전략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이 출범하기까지는 3개의 주체를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먼저는 캐스팅 버튼을 쥐고 있는 정의당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박병석 의장,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박병석 의장, 그리고 최종 서명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2주간의 과정을 봤을 때는 이 세 주체 중에서 아예 정의당은 빠져나가 버렸고 박병석 의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느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애매하게 좀 붕 떠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했다라는 네.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패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중간중간에 계속 무리수가 나오게 된 거죠.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사보임을 했다가 양양자 의원이 이제 빠져나가고 다시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키는 이제 더블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전에서 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결국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내게 되는데 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일선 후퇴를 하게 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1년의 유예가 있지만 중수청을 출범시키기로 법안에 못을 박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중수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명분은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그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검찰 쪽이 더 급해지기 때문에 네. 중수청을 어떻게 출범시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엄밀한 의미를 가지고 달려들게 되는 거는 검찰과 국민의힘 쪽이 될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자, 네, 그런 전망을 1년의 시간을 두고 이른바 한국형 FBI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6대 중대 범죄를 나누게 되면 검찰과 또 그럼 앞으로 신설될 중수청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될지 검경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좀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어야 법안의 묘가 살아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미리 해봅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 이번 주 다음 주 지켜보고요. 어제 보류됐던 안건심사 소위가 오늘 이제 재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인데 지금 그동안에 뭐 김앤장,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자 10년째 공짜 호텔 피트니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 서울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비싼 데 아니에요? 네, 이게 회원권? 네, 회원권이 부부 회원권 시세가 한 1억 넘는다고 해요. 아, 부부 회원권. 네. 야, 그리고 운동하는 게 이렇게 비싸다니. 비쌉니다. 그리고 연회비도 뭐 7,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아, 연회비가 또 별도로 있어요? 연회비가 별도에 있습니다. 회원권이 있고 연회비가 있고. 반전세 같은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헬스를 하고 있지만 저는 4만 얼마짜리로 좀 하고 있는데 동네 네, 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좀 이 좋은 그런 헬스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호텔 헬스장이니까요. 근데 이게 2012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받은 혜택인데 이 무역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걸 계속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역협회에서는 이건 역대 회장에게 모두 제공해온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야, 그러면은
만약에 퇴임을 해도 평생 줘요? 전임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회장을 지냈던 분들은 주는 혜택이다라고 이야.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연금인가요? 이 헬스연금 뭐 이런 거라고 헬스연금, 볼 수 있겠네요. 종신 헬스연금. 네. 그래서 이게 뭐 재산 신고에서 누락이 됐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적으로 사고팔순 회원권이 아니어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고액 연봉, 뭐 고문료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불거져 나오니까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공직으로 돌아오는 거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 12월 이 주미대사 시절에 대사관저에서 서울대 동문회를 했고 또 뭐 이화여고 동문회 이런 걸 주말에 했다. 사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대사관저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동문회 행사에 관저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직원 동원은 없었고 이거는 동문회가 약간 뭐 교민 행사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안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네.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온 한덕수 후보자의 피트니스 건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뭔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약간 경계가 너무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네네네. 되는 거예요. 뭐 한덕수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공직과 이 사기업이나 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뭐 이해관계 집단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뭘 좀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경계가 좀 없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김영란법이라고 해가지고 청탁금지법을 굳이 입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공직자들이 약간 일종의 그런 어떤 공사의 구분, 네. 퍼블릭 마인드가 좀 약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장관 후보자가 된 인사들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민감성이 이 정도로 떨어져서는 과연 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공직 마인드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싶어요. 이게 무슨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니까 내가 뭐 재산신고에서 굳이 안 넣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변명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설득이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희 개인 생각인데 뭐 재임 중에 이런 뭐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 조직의 이제 비용으로 퇴임 후에 평생 준다고 진짜 이거 좀 충격받았는데. 자,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 자녀들도 아빠 찬스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 장관 후보자 둘째 딸 추모 씨가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2017년도에 파견직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1년 만인 2018년 5월에 정규직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 재단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공약이네요. 그렇죠. 그 정책 덕분에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아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당시에 모두 한 35명 정도가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뒤로 보면 2016년 뭐 2017년 없었고 이 추 씨가 정규직 전환된 이분이 2019년엔 2명, 2020년에는 정부 출범 이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만 딱 유독 그때만. 35명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재단 이사진에 현재 같은 당 소속인 이영 지금 후보자, 국민의힘 중기부 장관 의원, 후보자죠.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진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사회에서 이걸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뭔가 추경호 의원의 아빠 찬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이 정치인이 아니었지만 같은 당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영 후보자와의 뭔가 커넥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민주당에서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추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기존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요. 네, 이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서울대 이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이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열리는 해외 학술 대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직장인 서울대 공대 소속 학부생이었던 아들을 동반해서 이것도 아빠 찬스 아니냐? 아빠 찬스 해외 연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후보자 말은 아니 이때 뭐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비로 지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비 이 항공권 말고 다른 경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됐냐 세세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 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장관 후보자들 보면 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본인이 부원장이나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들과 하고. 딸이 편입학을 지원을 하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또 4년 뒤에 없어지고 이런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공교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거나 혹은 공교롭게도 장관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된 2명이 딸을 고리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넓은 좀 이 기득권 네트워킹이 따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서민층에선 접근할 수 없는 리그가 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별도의 리그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연결이 돼 있어요. 4만 원짜리 운동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억이라니. 소위 이제 고위직의 자녀들이 뭐 인턴을 하거나 이 취업을 하는 리그가 별도로 존재하고 나머지 작은 파일을 두고 다른 서민들의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양상이라면 과연 그런 사회라면 이걸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검증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될지 이런 걸 좀 후보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동네 한 바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피트니스 필요 없습니다. 아, 그게 가장 건강한 운동 방식입니다. 그럼요. 동네 분들하고 또 얼굴도 마주하고 인사하고.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합니까? 네, 어제 윤리위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게 이게 국민의힘 그 전신 정당까지 다 통틀어봐도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장이 커진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징계 수위를 보면 제명, 뭐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가 있는데 어떤 징계가 나오든 간에 대표적 유지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이 윤리위에서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대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좀 뭔가 파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5월 10일 새 정부의 출범, 6월 1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은 또 명백해 보이네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한데 이 청와대와 지금 북한 지도부가 친서를 최근에 주고받았다라는 공개가 있었는데 이건 또 내일 다음 주 이후에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799님 전인권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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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일도 권력도 모든 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른 게 같은 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득식을 알로록 달로록 얼루룩 덜루룩 머우적 이것들 가운데 틀린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것은 머우적이고요. 이것을 바르게 고쳐 쓴 출연자의 답에는 머으적, 미우적, 머무적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머무적입니다. 머무적은 말이나 행동 따위를 결정하여 선뜻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고요. 머뭇의 본말입니다. 출제된 문제에 나왔던 다른 3개의 부사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의 본말입니다. 득식을은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때로 모여서 어수선하게 자꾸 들끓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득실의 본말입니다. 또 알로록 달로록은 여러 가지 밝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조금 성기고 고르지 아니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뜻하는데 알록달록의 본말이고요. 마찬가지로 얼루룩 덜루룩은 얼룩덜룩의 본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도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전국에 바람이 다소 불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리고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어제까지는 맑은 가운데 2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쭉 유지했는데요. 오늘 20도 아래에 머물겠고 남부지방은 조금 더운 가운데 영남 지역은 30도에 육박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충분한 양의 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다수 지역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서해안과 동해안 산지 위주로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경북 산지는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은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고 그 밖의 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집니다. 새벽에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9도, 전주 24, 대구 29도 등 16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전라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중부 서해안은 내일 밤부터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동해 중부 먼바다 물결이 강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6도, 습도는 7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 시행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초선의 김은혜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원도를 전략선거구로 정하고 이광재 의원을 전략후보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훼손 심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대규모 참사에는 제한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그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죠. 경기도 예비후보입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자, 염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염태영입니다. 네, 원래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그랬는데요. 지역 예. 현안을 살필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안산에 와 있습니다. 안산. 예. 네, 자, 염 후보님 민선 3선이고요. 12년간 예. 수원시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사로 경기도지사 출마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현장과 밀착된 지방행정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지역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생활도 바꾸고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실천 활동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특히 염태영 후보가 경기지사로 적합한 이유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예. 12년간 광역시급 도시예요, 저는. 네, 수원 크죠. 울산 광역시보다 인구가 한 10만 가까이 많습니다. 네. 그 큰 도시 행정을 하면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그리고 이미 광역시급 단체장을 한 데다가 3선 도전 때는 67%로 당선됐거든요. 네네. 준비된 도지사 이런 소리를 들어온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뚝심과 노하우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재난 극복 시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것 외에도 중앙당의 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최고위원도 했고 또 모든 시장구수 구청장들 모임의 대표로 중앙정부와 각종 교섭을 하는 통로 역할도 했고요. 네. 그래서 중앙정치 또 정당정치 지방행정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이력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가기에 손색이었고 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침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꺾고 김은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좀 민주당 후보 아직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예. 어떻게 판세를 읽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4명이 우리한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권리당원 투표에 들어갔고 내일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종합행정의 이력을 갖고 있는 우리 4 후보 중에 유일한 후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장 문제, 인생의 문제,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5만 가지의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늘 컨트롤해온 그런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일 적합하고 특히 김문혜 의원이 이제 국힘당의 후보가 되니까 네. 저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그 상대를 꺾을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B맨들과 맞서서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는데 예. 그렇다면 왜 가장 염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방행정을 늘 해왔는데 그 지방행정은 중앙정치나 입법활동과도 다릅니다. 네. 집행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메르스, 코로나 이런 감염병 사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기도 했죠.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여러 계층의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들을 그동안 만들고 또 실제 투입해 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저쪽에는 없는 일이고요. 국힘 쪽에는. 네. 특히 김은혜 후보는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했어요. 저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DNA로 가장 그 각이지 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반민주, 반지방자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MB정부 청와대 출신과 노무현 예. 정부 청와대 출신의 대결이다. 이런 의미도 예. 부여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내부의 경선 토론회가 한 차례 무산됐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4분 TV 토론을 이제 드디어 벌였는데 토론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우선 이제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의 민주당 정신, 가치 이것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관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이 어려울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늘 민주당답게 그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를테면 촛불 전국에서도 싸우고 또 검찰 정상화 이런 문제에서도 늘 앞장서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일주일 전에 민주당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연히 구분되고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 토론회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전에 많은 발언과 또 그분들이 펼쳐왔던 내용들이 이제 다 드러나서 검증받는 그런 식이었는데 오늘부터 경선이 시작될 때 그 첫날 딱 한 번 네 사람이 불과 90분간 토론을 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아쉽죠. 네, 자 민주당 정신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일주일 전에 민주당 옷을 입은 분 바로 김동연 후보를 이제 지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 보니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또 나머지 후보들의 아주 집중적인 따져묻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이 됐는데 이 특히 김 후보에 대해서 염 후보님은 민생을 1도 모르는 소리 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였나요? 그분이 그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 사회복지 대책이 아니고 경기 진작책이었거든요. 그 단시일 내에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그 지역화폐 같은 것으로 가장 단기에 효과를 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재정을 단 1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돌려주신 거군요.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지지율 면에서는 또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이 이른바 김동연 대세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대선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양쪽 당에서 대선 중도 탈락자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빅매치하면서 분위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쪽 국힘 쪽에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 또 민주당이 아니었지만 민주당과 나중에 단일화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우리 그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오니까 두 분 다 주소지도 벼랑간 이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바로 뒤끝이라 큰 풍파가 주니까 이어서 파도가 치듯이 그런 영향이 있어서
반짝 효과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본선거 들어가면 그런 허상은 다 깨지고 신기루가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진짜 본선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될 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선 경쟁력 측면에선 국힘 쪽에서 예상됐던 후보 지금은 확정됐지만 네. 우리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거든요. 국힘의 김문혜 후보에게 가장 각이 서고 또 실전의 실력으로 드러나서 비교될 때 확실히 우세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진짜 이번에 이제 본 경선을 치르더라도 결선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결선 후보로 제가 가면 그것은 단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짝 효과다, 신기루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자, 경기지사 본경선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요. 본경선에서 과반 투표가 없으면 27일부터 1, 2위 주자들만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본선행을 자신하셨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님은 본선 간다고 확신하신다. 예. 자, 또 당 최고위원으로서 아까 언급하셨지만 중앙정치 경험도 있으십니다. 예. 지금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두고요. 지금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좀 파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 후에 무소속이 된 상황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지던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180석을 몰아준 그 국민의 뜻을 바로 즉시 개혁 과제들로 삼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 안타까운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때 대선 공약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국가 권력 구조의 개선입니다. 네네. 개혁인데 그때 이미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목표로 삼고 했고 초대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논의가 돼서 조국 장관 또 이렇게 지나오면서 수사권 경찰 이관은 됐는데 그 이후에 6대 범죄를 이 사안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만 검찰에 남겨둔 거거든요. 네네. 가장 중요한 숙제를 그동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또 최측근 주요 수사 대상자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돼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번에 이것을 밀림 숙제 하듯이 하지 않으면 이후에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지금 이 과제를 부여안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예, 이 와중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조금 전 12시 시간대에 그 전에는 이제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았고요.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결국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박병석 중재안을 받는다. 여야가 모두 중재안을 받았어요. 지금 다행이네요. 상황은 좀 다행이라고 보십니까? 두 당이 받아서 투표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그래도 양당이 합의해서 하면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합의해서 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게 돼서 다행이다. 예. 근데 전 지금 정확한 내용을 지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장에 있어서 그걸 못 확인했는데 사실은 어떤 거든지 여야가 조율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회의 본뜻이 아니겠나 싶어서 어쨌든 저로서는 밀림 숙제하는 것의 심정보다는 그래도 합의됐다니까 다행인데 그 내용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컷오프 사태가 발생했을 때요. 지금 다시 이제 100% 국민 경선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이재명 전 후보, 지금 이재명 고문이죠. 당 지도부를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지금 좀 당이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상임 고문의 등판 얘기가 늘 나오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국회의원 자리가 비었다고 이 상임 고문이 나서는 것은 좀 그분의 본뜻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고 또 몸도 마음도 추스려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이후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재촉해서 나오시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상임 고문으로서 주요한 역할들 좀 많이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8월에 전당대회를 준비하시는 것이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을 위해서도 훨씬 낫고 그분을 또 제대로 보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나와서 좋을 것이 없다. 자, 영 후보님 민선 3선의 관록으로 민생 문제 예. 해결의 전문가로 불리십니다. 예. 경기도의 배드타운 전락을 막아야 한다. 이런 또 문제 지적도 하셨고요. 예. 경기도의 주거 공간 쏠림 현상이 큰데 예. 자,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할 과제 뭘로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경기도의 부동산 주택난 이것을 꼽고 그 다음에 교통 문제를 꼽습니다. 주택 교통. 예. 그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그 교통 문제. 네. 경기도민의 출퇴근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거든요. 네. 집은 경기도에 있는데 직장과 학교는 여전히 서울에 있고 또 경기도가 서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서울 주택 공급지 역할만을 해왔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도시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직주 근접의 자족 도시를 만들어서 교통과 주택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형적으로 몸만 점점 비대해져 가지만 실제로는 인프라라든지 복지 또 여러 가지 그 도시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도 안에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정리하고요. 말씀 감사하고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릴게요. 경쟁력을 갖고 본선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 봐야겠죠. 자,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이게 두 분, 이게 분명 시사 프로인데 네. 두 분을 보면 예능의 느낌이 물씬 나서 뭔가 금요일 오후에 좀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시사라고 뭐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시사를 좀 즐겁게 다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싸우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렇죠. 네. 심각해지면 즐겁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자, 6.1 지방선거 이슈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네, 두 분에게 여쭤보죠. 이 소장님 예상하셨어요? 네, 예상을 했고요. 이제 결과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은혜 의원을 한 60% 가까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쏠림이 그래서 높네요. 쏠림이 확 있어가지고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내용 보니까 현역 의원 감점을 감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2.67로 이겼더라고요. 네. 예, 이제 진검승부가 이제 곧 시작되겠죠. 민주당도 지금 월요일이면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월요일 주말 지나면 네. 배 소장님도 예상하셨어요? 아니 뭐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만 밖으로 뭐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 예상을. 왜냐하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드러낼 수 없는 남자. 접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그랬고 윤심 당심 연결이 됐던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두 분에게 바로 여쭤볼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을 예언해 주세요. 민주당 누가 됩니까? 일단은 지금 18, 19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 의뢰한 조사 다자대결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다 섞어서 후보들 물어본 건데 김은혜 지금 의원이 27.1로 1위였는데 2위가 김동연 전 총리였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이 4명인데 3명을 다 합해도 김동연 후보보다 좀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의 의중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었기 때문에 크게 작용을 할 텐데 현재 이 상황이면은 그래도 김동연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월요일이 됐는데 후보가 지금 4명이니까 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 가잖아요. 네네. 지금 조금 전에 염태영 후보는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참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고 분석이니까요. 저는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오히려 김동연 전 부총리 쪽으로 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는. 네.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결집이죠. 누가 결집하냐. 다른 지역보다는 저는 경기도는 그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른바 명심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네. 그게 쭉 조사에 나온 걸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네.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당내 조사에서 보면 아직은 50%를 넘지는 않고 있긴 네네네.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김은혜 의원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아마 경쟁력, 본선 경쟁이 아까 염태영 후보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자료를 보면은 가상 대결을 이제 김은혜와 김동연 구도로 이제 붙였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김은혜 43.1, 김동연 2.7 해서 0.5% 포인트로 예, 김은혜 지금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아무래도 이게 그 텃밭 자체가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약 5% 그렇죠. 포인트 이겼고. 예, 근데 이제 결론은 투표율이겠죠. 얼마나 많이 나올지. 투표율이 중요하다. 네. 자, 참고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조사를 비롯해서 오늘 언급되는 조사들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지금 김은혜 대 김동연 구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배 소장님. 네. 내일 지방선거 투표다. 누가 이깁니까? 저는 김동연 대 김은혜 대 김동연은 아주 팽팽할 것 같아요. 거의 대선 비슷할 거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대선이 0.73%포인트잖아요. 네. 저는 이 경기도는 0.5%포인트 누가 성자가 될지 그러니까 누가 된다고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늘 얘기하시던 부분에서 깻잎 반장 차이네요. 그렇죠. 이건 깻잎 반의 반장 차이죠.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김은혜 후보가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선거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은 보이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그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맞대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전혀 다른 구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 경제 대 경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성 대 남성도 구도가 될 수 있고 또 그 김동연 후보 관료와 또 정치인 이런 구도도 될 수 있어서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심 대 명심. 네. 왜냐하면은 이 경기도나 지방선거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대선만큼의 투표율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핵심 지지층은 40, 50대예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대선 때만큼 투표를 많이 할까? 이건 또 다른 문제고 20대 30대 여성들이 투표를 많이 할까? 그러니까 대선과 비교하면 이게 투표율이 대선 때는 70%가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는 50%대가 될 수도 있고 60% 언저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대별 투표율을 본다면 이게 결코 더불어민주당이 안심할 수, 물론 뭐 선거라는 건 절대 안심할 수 없지만 더더군다나 투표율을 생각하면 더 안심할 수가 없죠. 자,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치러집니다. 네. 지금 4월 뭐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 인사청문회 전국 다음 주에 시작. 그리고 이제 취임식 전후의 또 상황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윤심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에 따라서 김은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연동돼 있는 것인가? 이 소장님 이게 좀 연결돼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왜 민주당이 자신 있어 하는가. 이 경기도에서는 지난번에 표를 많이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오늘 갤럽 조사 나온 것도 보면은 그 국정 직무평가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어요. 지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긍정평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원래 이 시기에 한 80%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부정평가 높아진 거의 요인은 그 인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선거도 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 대통령 직무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기대치, 기대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인사청문 전국이 맞습니다.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 개인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관 의원이 성남시장 출마하지 않겠느냐. 그럼 보궐 발생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이미 물 건너 갔고요. 예. 자, 이제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 불출마 선언했고. 하지만 김은혜 의원이 확정되면서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됩니다. 성남 갑이죠. 네.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 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과히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 특정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18일, 19일 리얼미터가 실시를 한 건데요. 어디서 의뢰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10명 중 6명 가까운 57.5%로 나타났고요. 높네요. 찬성이 37.5%입니다.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출마하는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았고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훨씬 더 높았는데 저는 쉽지 않은 게 첫 번째는 이제 국민 여론. 여하튼 호의적이지 않은데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아주 제대로 효과적으로 평가받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나갔는데 안 됐다. 여기도 상당히 성남이라는 곳이 네네. 보수 성향이 또 강한 곳이에요. 뭐 아닌 지역도 있지만 네네네. 그렇다면 아닌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미래 가능성이 완전히 그냥 그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은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선거가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반드시 후광효과로 배후에서 당선시켜야 되는 이재명 고문의 이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자기 선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선거를 직접 여기에 집어넣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성남 안에서도 또 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당이죠. 어렵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8%가 빨리 이제 조기 등판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안전지대로 갈 때만이 더 이렇게 지지층이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지역에는 오히려 다음 행보를 위해서 조금 쉬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해 주신 리얼미터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자, 지금 또 이 강원지사 선거가 의외의 관심이에요. 예, 지금 소장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를 해서 전국을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막 광주 막 했는데 돈 많이 쓰네. 네, 강원도 813명 대상으로 19, 20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상 대결을 김진태 의원으로 일단 붙였더라고요. 이광재 지금 그 의원은 이제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 가상대결 결과 보니까 김진태 46.6%, 이광재 37.3%입니다. 격차가 좀 있네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정당 지지율이 국내임이 55.1이에요. 네. 거기에는 지금 인물 경쟁력이 못 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30.3밖에 안 돼서 3선을 민주당에 최문순 지사가 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선거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광재 지사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강원도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또 강원도가 김진선 전 도지사 때도 보면 이게 안보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표심에는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대선 영향도 있죠. 대선 때 강원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더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2010년이었습니까? 이광재 의원이 지사 후보로 나와서 정말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당선을 이끌어냈거든요. 이겼죠. 그 이후에 물론 뭐 다른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이후로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만 그때 보면 이광재 의원 후보를 이야기할 때는 개인기를 이야기해요. 자광재 뭐 우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개인 역량 또 강원도의 아들 이런 표심이 또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은 지금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이광재의 개인기 대 국민의힘의 보수 표심 이런 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보니까 이제 이광재 후보가 전략공천이 확정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좀 미지수인데 이 황상무 후보가 있는데 여기가 다자 대결에서 보니까 김진태 지금 전 의원이 지금 한 10% 포인트 가량 더 높아요. 예, 그 국민의힘 적합도로 볼 때. 윤심은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윤심은 이제 이쪽이 그 아나운서인 거 앵커님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인지도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의외로 인지도가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제 이현영 소장님 지적하셨는데 KBS 앵커를 했기 때문에 우리 KBS입니다. 국민의 방송. 그래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겠지. 몰라?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보면 과거에 이 엄기영 대 최문순의 보궐선거 대결에서도 그렇죠. 엄기영 KBS 정말 뭐 MBC 두 사람 다 MBC. 다 KBS라 그래요. KBS가 좋아서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때 펜션 사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은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그때는 현장 분석을 하려고. 엄기영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앵커였으면 다 알겠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또 높다는 거죠. 그렇죠. 현장은 또 다릅니다.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역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입니다. 오늘 조금 색다른 마무리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른바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제 국민 여론이 여기에 중요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소장님 한번 좀 조사 결과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죠. 이번 주 정말 뜨거웠고요. 그리고 막 그 인간 군상의 모습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를 본 일주였습니다. 드라마틱했어요. 드라마틱했고요. 그 두 개의 조사가 바로 나왔는데 어저께 MBS 전국 지표조사 18, 20일 실시한 조사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가 50, 찬성이 39였어요. 그리고 그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19일에서 20일 조사했는데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자가 55, 경찰에 이양하자가 35% 나왔습니다. 반대가 높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일단은 20일 날 민형배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는데 그 결과가 두 군데 다 반영이 됐지만 갤럽 조사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고 조사 문항이 경찰에 이양이라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격차가 지금 이제 그 기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50에서 지금 한 55 정도로 높아진 요인이 이 이제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한 좀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 그 리더십도 너무 흔들린다.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요. 지금 이미 정당 지지층에서는 진영화된 이슈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가 69%, 국민의힘은 이거 안 된다가 83%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배 소장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민심에 좀 외면을 받았다. 민주당의 이 추진이. 이게 검수 완박이 됐든 검수 합분이 됐든 검수 완분이 됐든 간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일각에서는 뭐 검수 화분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화분이요? 뭐예요? 아니, 화합적으로 분리하자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리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건 다 떠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검찰이 하도 이제 서로 간에 대결 구도가 되다 보면 오히려 검찰의 동정론이 실려요. 이게 사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지금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찰의 동정 여론이 실려. 근데 워낙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른바 왜 이렇게 시간을 급하게 서두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거죠. 그래서 민심은 천심은 결국 중재안이 나왔고 이걸 양쪽에서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무색해진 거죠. 이제 중재안을 받아들였으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문제가 없겠느냐. 저는 이게 계속 진통이 있을 걸로 봐요. 근데 그 진통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 내정자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이슈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9%예요.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 올랐고 국민의힘 1% 빠졌거든요.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마무리를 더불어서 그 윤석열 정부의 큰 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장관 인선을 해야 되고 그 뒤에 후속 조치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짐은 윤석열의 새 정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중재안을 여야가 받으면서 봉합 수순으로 가고요. 그렇죠. 조금은 단계적으로 가고 민주당이 좀 이제 완강히 추진하는 이미지는 이제 좀 다운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는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 이 영향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이 됐던 건 이제 검수완박이었고 네. 그냥 검수완박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제 부담이 됐던 건 인사겠죠. 네. 결국 인사도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공은 인사거든요. 그쵸. 인사가 뭐 만사가 될 수도 있고 망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의 검증 과정이 인사청문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방선거에는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바로 그 인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필두로 하여 청문회 정국이 열립니다. 이게 과연 어떤 또 게이트의 시작이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윤석열 첫 내각 인선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을 좀 짚어볼게요. 네. 자, 먼저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또 이른바 검수완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 찐친이다, 최측근이다, 뭐 여러 가지 네. 얘기가 있었어요.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4개 여론조사기관의 MBS 여론조사 네.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데요. 잘못된 인선, 잘못한 인선이라는 의견이 47%, 네. 3%포인트 모자란 절반이었고요. 잘한 인선이라는 의견은 36%로 나타났으니까 11%포인트의 의견이 더 부정적인데 격차가 있어요. 두 가지만 살펴드릴게요. 한 가지는 이건 뭐 단박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어떤 거치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워낙 그 확고하게 같이 가는 네네. 동선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 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데 이게 뭐 한 55%에서 60%가 넘어가는 부정이면 네.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47%거든요. 이게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높기는 높은데 부정이 더. 이 정도면 그래도 인사청문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한동훈 내정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내정자도 적합하다가 38, 이번에 한동훈 내정자도 잘한 인선이다가 36.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가 MBN 의뢰를 받아서 광주랑 대구 조사를 했어요. 정호용 내정자의 의혹이 해명,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충분하지 않다가 광주가 80.9, 대구가 58.7. 인사 이 3명이 지금 다 안 좋아요. 차이는 평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이 연일 좀 크게 언론을 덮고 있는데, 자, 빅데이터 수치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어느 정도 보여진다고 하던데, 네. 배 소장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한국일보가 분석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분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뭐 분석을 해서 네.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13일, 14일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 스스로의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던 그 직후에 오히려 부정이 더 늘어나요. 그래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나오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결국 이것이 뭐 우리가 여론조사의 적절 부적절로 나눌 수는 없지만 네. 바닥에 긁어 모을 수 있는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죠. 설명해도 이게 납득이 핵심입니다.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정과 관련된 이슈고, 그쵸. 공정은 상대적인 겁니다. 난 괜찮아, 내가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우리는 나는 괜찮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 문제는 이건 뭐 두 눈 뜨고 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 마지막은 입인데 입시거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입시는 안 돼. 이게 우리의 정서이기 때문에 네. 이른바 공정 자녀 입시입니다. 더군다나 병역이 있어요. 병역이 있네요. 있는데 그게 지금 병명을 바꿔가지고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요거 지금 그 당시 MRA, CT 내놔라 이러고 있으니까 요거 해결 못하면은 사실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직무 평가가 42%입니다. 부정 잘 못한다 45%거든요. 요거 해결 안 하시면 이게 좀 더 떨어질 거예요. 이게 40이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39가 되겠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된다. 당선인께서. 저는 여기 좀 태도 문제도 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과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덕 윤리. 25일, 26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번 주말이 상당히 고비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고비다. 자, 그럼 윤석열 당선인에게 엄청난 부담일 텐데. 그쵸. 이미 40년직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선긋기도 했는데 네. 왜 그대로 갈까요, 이 소장님? 그때 그 해명을 보니까 40년 전에 알았다. 이걸 40년직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좀 스타일을 구기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빨리 바꿔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요거 약간 인간 방패론도 있어요. 인간 방패. 맞습니까? 다른 후보자의 허물을 가리는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제 선거공학이나 정치공학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뛰어나요.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리고 방패가 너무 지금 부실해요. 방패 구멍이 다 뚫려갖고 안 돼요. 쓰시면. 방패가 네, 너무 네. 부실하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아빠 찬스 지금 폭발력이 워낙 크고요. 청문회까지 갈지 안 갈지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정호영 후보자 이대로 청문회까지 간다 못 간다. 배 소장님. 저는 어렵다. 어렵다? 네. 야, 지금 5월이면은 이제 청문회가 그렇죠. 잡혀야 할 텐데. 이 소장님은? 저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총리의 피트니스 건이 또 나왔고. 아이고 아까 저희 일부에서 짚었는데. 짚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있고 지금 한동훈 내정자도 부동산 관련권이 한 4-5개가 지금 한꺼번에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한두 개 아닙니다. 지금 이상민 후보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권영세 인수 부위원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건도 있죠. 그래서 고구마 줄기처럼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모아지는 후보자를 계속 견인해 나간다는 건 쉽지가 이게 지방선거도 자칫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20대 30대는 공정이죠. 네. 또 여성은 자녀 입시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중도층은 이건 또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 자녀와 관련된 부분들 영향을 받는 거죠. 당선인께서도 선거 때가 좋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게 국정이 힘든 겁니다. 그래요. 예. 예능 프로에서 나에게서 모든 이제 업무가 끝난다. 그렇죠. 무겁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제는 윤퀴즈가 되는 거죠. 윤퀴즈가 아니라 윤퀴즈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이름이 바뀝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던데. 맞아요. 네. 자, 끝으로 짧게 시간 짧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 하나씩 짚어주시죠. 저는 역시 투표율. 투표율.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각 당 지도부의 리더십. 네. 각 당 지도부의 리더십. 네. 배 소장님. 저는 한 가지입니다. 여심. 여심. 여심입니다. 또. 네. 저는 영원히 여심. 이게 너무 사심이야. 불여 여심. 불여 여심.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론오락관 참 여러 가지 재미있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 지난 일요일에 제출했다가 월요일에 대통령 면담을 하고 사표는 반려되고 사직을 철회하고 국회 설득을 위해 뛰고 있었는데요. 오늘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았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뭔가 궁금했는데 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 아마 이 중재안의 여야 수용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것은 또 이어지는 뉴스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변곡점이 생길지 봐야겠습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요. 짜장 컵라면입니다. 짜장 컵라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스포츠 본부. 자, 땡땡 위키에 닮은 꼴로 김태진, 별명으로는 광견, 댄싱 현호. 이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이 들려요. 제가 읽으면서.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광견은 뭐예요? 아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네. 저희 캐릭터를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광인과 광견이라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PD가 저를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갔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나는 희생당하고 있다. 그럼요. 그래요. 아유 이렇게 눈 퍼렇게 멍들었었는데 많이 좀 낫고 있긴 하네요. 예, 이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시력이 이상 없는 거죠? 시력이랑 뼈에는 이상이 없어가지고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는 항상 안전, 건강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 추진단 소속이 되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야, 이름 거창한데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 추진단.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회다 보니까. 그렇죠. 무려 한 3-4달 전부터 이제 기획 업무가 이제 3-4달도 아니죠.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작게는 이제 우리가 방송센터에서 쓸 물품들 세팅부터 시작해서 중개권 협상,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행정적인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추진을 하는 업무들이잖아요. 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티가 매우 많이 나는. 그리고 이제 저도 영상 관련된 제작을 계속 해오다가 이렇게 서류적인 행정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뭐 양식과 용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들고 있습니다. PD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다. 네네. 근데 이제 행정 직원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중개권 협상 문제 이런 것도 PD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밌게 배우고 있긴 합니다. 다 이게 KBS 사장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다 익히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자, 지난 월드컵 조추첨 직후에 만나지를 못해서 관련 얘기를 못 들었었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H조 편성인데 네네. 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16강 갑니까? 그걸 알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처음에 제가 이제 조배정을 보면서 굉장히 수월한 편이다. 왜냐면은 다른 이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나 이란의 조 편성을 보면은 죽음의 조에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굉장히 천국의 조다.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언제나 16강 진출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냉정하게 봐서 우리나라가 조 1위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면 2위를 노리는 게 더 확실한 전략인데 확실한 강팀이 있어서 이 강팀들이 다른 나라들을 좀 빠르게 제압을 해준다면 좋을 텐데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H조에서는 모두 다 조 1, 2위를 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A 1시드가 포르투갈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우루과이가 오히려 전력이 더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포르투갈보다? 네, 경기력을 봤을 때. 포르투갈에는 호날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호날두도 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인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 이 선수도 굉장히 문전 앞에서 번뜩이는 결정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조타를 마크할 김민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김민재가 당연히 마크맨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토레이라 등의 이제 그 중앙 미드필더들이 의외로 좋아요.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면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을 보면은 중원 싸움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중원 미드필더 발굴이 좀 필요해 보이고 중원을 강화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가나 냉정하게 보면은 진짜 1승 상대여야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뭐 애쉬양이라든가 아사모아 기안 이런 프리미어리그의 스타들이 있었던 시절보다는 전력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이 가나를 일단 1승 잡고 나머지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거두는 언제나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곤 하죠. 우리나라. 그 부분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야 뭐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간다 시나리오는. 자, 우리나라는 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 한 곳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한 스타디움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선수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장마다 다 잔디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장 배치에 따른 뭐 관중석이 어떻게 배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막 짧게는 3, 4일 사이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루틴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상대 팀도 편한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동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동하는 것보다 제가 낫고. 이제 방송센터에만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더라도 경기장을 직접 가진 않지만 브라질 때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팀도 그렇고 이동거리가 많았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캐스터분들이나 해설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데 선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비행기 안에서 있는 게 더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멀었으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그 브라질 월드컵 때는요. 소요 사태도 계속 있었고, 맞아요. 경기 반대 밖에서 대통령이 총소리도 심지어 들리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와서. 맞네요. 그러네요. 야, 그 와중에 저 거리를 뚫고 이동까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보통 일이었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동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구장에 적응하기 좋다는 점에선 편하고 좋은데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린 좀 일찍 가서 뭐 구질 이런 데 좀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장 옆에 보면 이제 전용 연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습장에서 이제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뭐 잔디라든가 이제 구장 환경 이런 것, 날씨 이런 것들에 좀 적응을 하는 시간이 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올해가 바로 4강 신화를 이루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20주년입니다. 네. 2002년에 가면서 정 PD님은 이거 기억나세요?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는 애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중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시겠네요.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했어요. 강당에 모여서. 그리고 당시 미국전이었는데 낮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보고 후반에는 이제 집에 가서 봤던 기억도 나고 나머지 이제 저녁에 있는 경기들은 저희 집 근처에 한강 시민공원이 있었는데 모여서 봤죠 그때는. 거기에 이제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경기할 때 구경하다가 한국 경기 있으니 가봐야지 했더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서 보고 또 이제 골 넣으면 기뻐하고 그랬던 추억이 나는데 이제 K리그라든가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20대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 축구 선수들이 2002년을 모릅니다.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어떻게 축구 선수가 2002를 모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저가 이제 89년생이라고 하면은 88올림픽을 모르겠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보기에 그런 시선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88년생은 88올림픽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요. 자, 지금 한 20대를 뛰고 있는 현역 선수들은 2002년생들도 있으니까요. 2002년이 이제 기억날 리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20주년을 맞았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을 기획 중이라고 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는 히딩크 전 감독이 5월에 방한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002 영웅들과 이제 만남을 가질 계획이고 축구 엑스포를 이제 또 개최를 해서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팬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적었는데 그런 행사도 있고 6월 달에는 A매치 초청 경기가 4경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브라질 같은 굉장히 강팀들도 초청을 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관중들이 많이 입장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죠. 이제 여름도 오는데 야간에 시원하게 맞습니다. 잔디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그냥 가슴이 또 벅찰 것 같습니다. 자, 11월에 열리게 될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이 기억에 남고 기념도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지난주에 시간 관계로 얘기하다가 좀 끊어졌는데 맞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가 도입했다는 이 피치컵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 투수와 포수 간에 사인을 주고받는 디지털로 피치컵. 자, 이 도입 배경 어떤 거였어요? 과거 이제 휴스턴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카메라 같은 거를 통해서 이 포수의 사인을 훔치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손으로 나오게 되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고자 인터컴 이제 무선 인터컴을 설치해서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는 몇 번 볼 B 누르면은 소리로 이제 변환돼서 들리는 두 사람 사이에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MLB가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인데 KBO 리그는 이런 피치컴은커녕 아직 그 전자장비 반입조차 떡아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을 때는 MLB도 이런 적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유의미할 것 같고 한간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파악해서 이 신호를 해킹해서 사인 훔치는 거 아니냐. 전파로. 네, 그쯤 되면 근데 그건 스포츠가 아니라 거의 전자공학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존의 사인 훔치기도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도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수신호를 뭐 눈으로 카메라로 당겨서 훔쳐서 해석을 하든 맞습니다. 전파로 오가는 디지털 방식을 해킹을 하든 그 훔치는 것도 전략의 일환이다. 자, 그럼 이제 경기장 바깥의 외적 요소가 더 복잡해지고 중요해지게 될 것 같아요.
KBO의 도입은 요원한 거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멀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기상조라고만 받아들이면 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허구현 총재가 굉장히 좀 변화를 적극적으로 네. 받아들인 편이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스포츠 본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 0358 8897 8267 9544 0842 3624님 짜장 컵라면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봄날의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코로나가 풀렸지 않습니까? 운동 많이 하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